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새 정부 선거 다음 날 바로 출발하다 보니 추경에 비탄감 등 새 정책이 쉴 틈 없이 쏟아질 판입니다. 뭔가 달라지겠다라는 기대감, 그 덕인지 코스피는 산천 근접했죠. 우려와 기대감 사이에 줄타기했던 한 주,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계 코스피 2,900선 찍으면서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아왔고 미국장만 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들 기세인데요. 물론 수수료 싸져 예전 같지 않은 호황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증권사들 금융상품 더 팔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표정관리 못하는 증권사도 덜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 자금으로 자사주 많이 보유한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이 대표적입니다. 새 정부 자사주 팔아 주가 끌어올리자는 공약 내걸었죠. 이들 증권사 꼼짝없이 여차하면 자사주 팔아야 하니 증시 좋아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이자 티켓 예매 플랫폼인 예스24. 해커들 공격으로 먹통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이었죠. 돈을 요구하는 해커들이 공격하면서 시스템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도서 검색, 주문 도서 배송, 티켓 예매 등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고 심지어 예매 일정 변경,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스24 사태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역풍 맞고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안내라며 해킹당한 사실을 모르쇠 일관하다 뒤늦게 당국에 해커 공격 신고하고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이 사실 알렸다고 하죠. 시스템 급하게 복구하느라 그랬답니다만 사정 모르는 고객들 얼마나 발을 동동 거렸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보상해준다고 해도 고객들 외면하는 거 시간 문제인 듯 싶습니다. 아시아나 인수한 대한항공, 가장 큰 고민이었던 마일리지 해법, 당국에 제출했는데 보기 좋게 퇴짜 맞았습니다. 소비자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죠. 항공기 타면서 생긴 마일리지 1대1로 바꿔줄 듯 싶습니다. 문제는 카드 렌터카 숙박 앱을 쓰면서 생기는 제휴 마일리지인데요. 이건 같이 써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좀 더 줬습니다. 대한항공 것이 더 비싸단 이야기인데 피해가 없으려면 1대1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 쌓은 고객들 우리는 뭐가 되냐 역차별 논란 예상됩니다. 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이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결국 대한항공 통합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대한항공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솔로몬의 해법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 쇼핑 앱 테무 수백만 원짜리 닌텐도 게임을 999원에 준다. 이 광고 보고 앱 깔고 참여한 분들 많을 텐데 여러 명에게 기회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실상은 죄다 꽝이었습니다. 무료 보상처럼 홍보된 이벤트, 친구 초대하거나 돈 써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죠. 결국 광고로 소비자 올리면서 자기들 입속만 챙긴 셈인데 결국 공정위가 3억 남금 과징금 때렸습니다. 소비자 기만했다는 게 이유죠. 무분별한 마케팅, 제품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큰데 테무 이번 기회로 달라질까요? 뉴스토파 보기 이 시간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비탄감, 물가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금융, 재계 소식을 금융일보 정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생경제를 앞세워 비탄감과 물가 안정, 공정거래 정책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계는 상생을 앞세운 정부 정책이 재계에 얼마짜리 청구서로 날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금융업계에서는 일단 이 대통령의 빚 탕감에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은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앞세웠던 핵심 약속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정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빚 탕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들의 만기를 연장해 왔는데요.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는 최장 3년을 유예해주겠다 밝혔고 그때 연장된 채무액 가운데 약 47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환을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겁니다. 이미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사업자는 2년 만에 5만 명 넘게 증가했고요. 은행권의 올 1분기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71%로 2021년 1분기 대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보면 일단 47조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빚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배드뱅크 공약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 빚은 코로나 대출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인가요? 네, 이미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출은 물론 소호 신용대출 등 전체 개인 대출까지 부채 규모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대출 부족분을 개인 대출로 메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빚탕감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선대위 산하 위원회에서 제안된 빚탕감 방안을 보면요.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사람들에게는 상환하고 남은 코로나 대출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고요. 나머지 차주들은 상환 기간을 10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빚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제 규모가 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빚을 없애주게 되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캠코 산하에 빚정리 전문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연체된 채권을 사들이고 대신 정리해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와 재기지원을 위해서라면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배드뱅크 설치의 초석 다지기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새 정부 첫 추경안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넣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면 여기에 빚탕감 등 채무조정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은행들이 뭐가 부담이 된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리를 드리자면 은행권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만이 아닌 은행들도 함께 출자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사 출연금을 활용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 서민금융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팬데믹 당시 신용대출로 사업을 이어온 자영업자들의 개인 대출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채무조정 대상이 넓어질수록 필요한 재원도 커지는데 배드뱅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역할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은행권이 돈을 이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정치권의 상생금융 목소리에 금융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금융업권의 부담을 강제로 지울 수 없다며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만 정작 업계는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참여 압박 느낄 수밖에 없죠. 채무 조정이 반복되면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건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이 중부대출 심사도 강화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네, 반복된 채무 조정이 불러일으킬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우려하는 건데요. 아울러 전문가들도 채무 조정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거래 행태가 디지털화되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앞으로도 거래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임금 근로자 시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재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등으로 기대 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고령층이 불가피하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배드뱅크는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은 그 압박을 느끼는 게 은행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진짜냐며 물가 대책을 주문하자 식품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것처럼 당연히 들리기는 하고요. 작년에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있었고 환율 부담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그걸 감내해 왔던 상황이고 최소한의 품목에 대해서만 인상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런 업계 입장도 좀 뭐 보면은 식품업계들 앓는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네, 우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을 제외하면 농심과 오뚜기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이 커진 식품업계의 공급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통산업의 지금 최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진출 또 해외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유통산업의 구조, 효율화, 선진화 그리고 또 유통산업 경기 활성화 이런 복합적인 거를 측면을 보면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배달업계도 무척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넣은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공정위는 라면 기업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한 바 있고 현재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등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상생경제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정권 초기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 투자 위축,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이 반복됐는데요.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정책 효과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예적금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소식, 또 악성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무순위 청약 관련해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예금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뚝뚝 떨어지고 있죠. 주요 예금 상품들이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며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자 얼마나 적게 주는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세계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상품 만기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0.1%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낮춥니다. 대표 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에서 2.2%로 낮아집니다. 1년 만기금리는 2.4%에서 2.15%로 0.25%포인트나 떨어지는데요.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 정기예금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각 2.3%, 2.2%로 하향 조정됩니다. IBK 기업은행도 정기예금과 적금, 입출금식에 판매 종류 예금 상품까지 총 7개 기본금리를 일제히 0.2%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내립니다. 정기예금은 2.45%에서 2.25%로 0.2%포인트 내리고 정기적금 기본금리도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떨어집니다. 앞서 지난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정기예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도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금리를 일제히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시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과 비교했을 때 약 0.1%포인트 낮아졌고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대에서 2.528%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제적 관리 명목으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하단을 3.7%에서 3.87%로 인상하는 등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변동형과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06%포인트 높였는데요. 이어 K뱅크도 지난 2일 아파트담보대출 가상금리를 0.29%포인트 올렸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실제 지금 가입 가능한 5대 은행 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한번 볼까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들의 기본 금리가 2% 초중반대입니다. 우대 금리를 최대로 끌어받아도 대부분 최고 금리가 2%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대출 금리는 어떨까요? 5대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모두 4%를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자 장사 비판의 근거가 되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예대 금리 차도 1.5%포인트 안팎에 달하고 있는데요. 1%포인트가 채 안 되던 1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커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직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커진 예대금리 차를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과도한 이자 장사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양껏 낮추기엔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급증세 속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바로 이번 주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며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은 덜면서 가계부채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방안을 새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과세당국 눈을 피해 돈을 꽁꽁 숨겨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로 이혼을 하거나 수표를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한 체납자가 무거운 가방을 지니고 다닙니다. 국세청이 주거지를 수색하니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더미가 나오고 가방 속 포장지를 뜯어보니 금이다. 금괴 뭉치가 쏟아집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재산을 쓰레기 더미로 위장했습니다. 구겨진 신문지로 가려뒀지만 들춰보니 10만 원짜리 수표 수천 장이 줄줄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자 710명을 적발했습니다. 체납자들은 고가 미술품, 수입차 리스를 통해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다양해진 한편 위장 이용과 편법 배당을 통해 세금을 체납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됐습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는 받은 사업소득을 가족 4명에게 이체한 후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통해 상가를 가압류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700여 명의 체납 규모는 합쳐서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한 명당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이행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세금 체납에 칼을 빼들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앞으로 체납 징수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이겠죠. 어차피 내야 할 세금 피하려다 망신당하기보단 기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관련해 이번 주부터 문턱이 확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에 무주택자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꿨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기사로 보고 오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경기 동탄 로또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일을 계기로 유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는데요.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에 이른바 줍줍 물량이 4가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꼼수를 막고자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BS BG 김한진입니다. 앞으로 유주택자가 빠진다고 해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릴 텐데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철저한 자금 계획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나중에 청약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들이었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2018년부터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강모 회장,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 큽니다. 5년 뒤에도 살아남을 경쟁력 찾자고 주문했는데 계열사마다 키울 사업, 벌일 사업, 선별이 한창입니다. LG화학 담수처리 부분 매각 검토 중이고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LG그룹의 이 같은 행보,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 LG전자,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영업이익이 줄었죠. 일회성 비용 탓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파산 공세에 LG전자 주력인 가전 분야 점유율 2위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가까스로 흑자 전환된 LG 디스플레이도 24조 웃돈은 부채 안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비관론이 짙은 업종인데 막대한 설비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매년 열리던 전략 보고회마저 생략한 구강모 회장, 위기 속에서 어떤 리더십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일명 카이 대표이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명 CEO 1호 사의입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기를 90% 이상 채운 강 사장은 차기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 유지됩니다. 강 사장은 공사 30기로 항공 전문가란 평가도 있지만 캠프 출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임관 동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한 방산업계 평가는 곱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 LIG 넥스원 민간기업 주가와 매출은 천정부지로 비상했는데 카이 매출 주가 홀로 개걸음인 데는 결국 CEO의 경영 능력 아니겠냐라는 지적 꽤 아파 보입니다. 오자마자 군사작전 하듯 실력자와 선수들을 숙청했으니 회사가 제대로 굴러갔겠냐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단 카이뿐만 아니라 여타 공기업을 보면 이런 낙하산 인사 수두룩합니다. 이번 정부 역시 과거 구태를 되풀이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